대주주의 입장에서, 의사결정하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영업이익 남은 거를 배당을 할 건지 사내 유보해서 주가에 반영할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병렬적인 선택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주가에 반영해서 팔았을 때는 주식 양도세가 25%예요. 그럼 적어도 이 세율하고 배당 소득의 세율이 같아야지 네. 이게 수평적 선택지로 고려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최고 25%. 세율 25%를 한 거죠. 이게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거냐, 부자 감세냐,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 대주주들은 이걸 배당으로 다른 주주들하고 분배하는 선택지 말고도 그 돈을 빼갈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독식하는 선택지 대신에 분배를 하라고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분배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다라고 네.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 특집 더 피플 시간인데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주식 투자자 여러분이신데 우리나라에 300분의 국회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친숙하면서도 신뢰감이 가장 큰 국회의원 한 분만 꼽으라면 아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투세부터 해서 상법 개정, 그리고 세법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이 투자자 여러분들 편에서 일을 참 열심히 하신 분이라서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이소영 의원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또 이 자본시장에 관련된 법안 얘기도 듣지만 또 국회의원,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 이소영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뭐 지금 생방이 아닌 건 아시죠? 지금이요, 여러분 정확히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저녁 5시, 6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그죠? 네. 목요일이니까 내일부터는 휴가인데 지금 이 정신이 여기 와 계셔도 되나요? 이거 지역구 챙기셔야 될 시간 아니세요? 어떠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추석 명절 인사하고 이제 낮에 노인의 날 행사, 예. 이제 지역 행사 다 다니고 예. 왔습니다. 네, 그러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향이 부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신가요? 태어난 이제 본적지는 부산인데 예. 초중고를 다 경기도에서 나와서 그냥 이제 그러시군요. 경기도 사람입니다.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저도 태어난 건 부산인데.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서울 사람이라고. 그런데 뭐라고들 표현하냐면요, 국회에서 가장 똑소리 나는 의원이라고 그래요. 그때 무슨 뭐 상대당 의원 누구요? 허은하 의원인가요? 막 그렇게 막 얘기도 막 공방전도 벌치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그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코너니까 그 여러 가지 세법 뭐 이런 건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똑소리 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똑소리 내려고 하다가 곡소리 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아무튼 뭐 열심히 했죠. 무슨 일이든. 네. 요즘 뭐 지역구에서 이 그 주민들 또 유권자분들 만나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세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역 가서 인사를 했었거든요. 예, 의왕이시죠? 과천 의왕. 의왕이랑 과천 예. 네, 복합 선거구인데요. 그 지하철역에서 이제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피켓 들고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 네. 그 중간중간 와서 이렇게 악수하거나 말 걸어주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분들 중에 정말 꽤 많은 분들이 예. 상법 개정 너무 고맙다고, 어허. 주식시장 관련해서 목소리 내줘서 고맙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런 이제 피드백이. 그게 사실 뭐 주식시장의 투자자들만을 이익을 대변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그죠? 우리 자본시장이 살고 자본시장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국면을 벗어날 거다.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변호사를 하셨더군요. 그것도 국내 최대
로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김현장에서 네.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데 아니에요? 요즘 뭐 TV 그 드라마에 보니까 그 변호사님들 나오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네. 에스콰이어. 예. 네네. 뭐 면접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1화에서 엄청 힘들던데. 거의 김현장 같은 데잖아요. 그 배경이 되는 데가. 그게 아마 이제 모델이 김현장인 것 같더라고요. 음. 저도 그 드라마를 몇 편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수로 시험을 좀 잘 봤습니다. 사법시험을. 사법시험을. 네네. 그래서 연수원 때도 성적이 좋은 편이었고, 그래서 이제 로펌들 그 당시에 이제 5대 대형 로펌들에서 오퍼를 받았었죠. 네. 성적이 좋아서. 근데 성적 좋은 분들은 다 특히 여성분들 판사 많이 하시던데. 초반부터 얘기하기에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그 제가 이제 연수원 2년차 때 아, 왜 이러세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네. 그 한부모 가정, 그러니까 저희 그 어머니랑 둘이 살았었는데 네.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지 못했었어요.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별로 잘 하지 않는 편인데 네.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이제 저학력, 저임금, 장시간 이제 노동을 하는 그 여성 노동자셨는데 네. 제가 연수원 2년차 때 막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어머니가. 예.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그 병을 잘 데리고 사시고 너무 이제 즐겁게 사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 듣는 병명이었고 네. 뭐 희귀병이라고 하고 난치병이라고 하고 이제 이러니까 네. 이 병을 뭐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뭐 돈이 얼마나 들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제가 뭐 병간호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모두. 그러면 모녀 딱 두 분이세요? 네네. 와.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판사를 갈 거냐 뭐 검사를 갈 거냐 이제 뭐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 판사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지방으로 임지를 돌아야 바꾸죠. 되잖아요.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래서 돈도 좀 필요했고 또 서울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되고. 이제 어머니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고민 끝에 로펌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김현장이라고 하는 로펌이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률사무소 김현장이라고 하는 네. 그 책이 그 몇 년 전에 기억나요. 발간이 네. 됐었는데 굉장히 우리 사회에 뭐 한국을 움직이고 막 네네. 뒤에서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그죠? 내용이었는데 네. 그 책을 이제 저도 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호기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그런 뭐 엘리트, 기득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유인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움직일까? 네. 어떤 사회가 이제 있을까? 네, 알고 싶다. 뭐 그런 호기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경제적인 이유가 크긴 컸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큰 로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건들이 모인다고 하는 곳에서 일도 좀 배우고 돈도 좀 모으고 할 생각으로 이제 갔었죠. 일반 로펌보다는 일반 또 조그만 변호사 사무실보다는 대우가 되게 좋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편이죠. 네. 그래서 어머님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어머님은 야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우리 딸 저 법관 되는 거 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뭐 네 그렇진 않으셨어요. 네. 네. 어쩔 수 없는 형편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그것도 그렇고 네.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이게 저희 그 가족 중에 대학 나오신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 제가 처음 대학 들어가고 막 그런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막 환경운동도 하고 돌아다니느라고 학점이 굉장히 안 나왔는데 이제 1학년 때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그 몇 학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4.5가 만점이잖아요. 예. 학점에 이제 그렇죠. 만점이 4.5고 제가 그때 아마 2점 몇이었던 것 같아요. 1학년 네. 때 학점이. 근데 이제 차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그때 만점이 몇 점이냐 그러시길래 3.0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막
꼭 판사가 돼야 된다, 뭐 검사가 돼야 된다, 변호사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뭐 부담이나 기대 같은 거는 크게 이렇게 저한테 주지 않으셨기 그러면 때문에. 성균관대학 가셨잖아요, 그죠? 네. 성균관대학이 저희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대학이라 제가 잘 알거든요. 데모 세게 하는 데입니다.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형님들이 데모하는 날만 기다렸거든요. 그럼 체육 수업을 실내 수업을 해갖고 책 읽게 해줘서 다 위험하니까요. 체류탄 날라왔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들어가서 입심양명이죠. 그러니까 고시 공부 다 고시반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뭐 시민사회 활동도 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네. 참여연대 활동도 하고 아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청소년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학 들어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이 생겼었고 그러다가 이제 찾은 게 뭐 환경 분야였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깊게 많이 빠져들었었죠. 그래서 고시 공부는 4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4학년 때 그럼 네. 언제 되셨어요? 고시가 몇 년 만에? 뭐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는 2년 만에 됐죠. 네. 2년 만에 1, 2차를 다. 네. 빨리 된 편입니다. 실제로 너무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인데 약간 천재 약간 이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성적이 좋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 노력파라고 스스로 생각하고요. 예. 이제 고시 공부할 때는 이제 집안 형편이 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빨리 졸업하고 한 푼이라도 좀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4학년 때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붙어야 된다는 이제 좀 압박과 부담이 컸었고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이제 뭐 어쩌면 더, 일반적인 직장을 가야 될 수도 있다. 네, 더 공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절박하게 했고 이제 그때 기억 나는 거는 신림동에 가지 않고 학교 고시반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주말에는 학교 식당이 다 문을 닫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밥을 먹으려면 정문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항상 이제 도시락을 주말에는 싸갖고 가서 이제 식당에도 다 문이 닫혀 있어서 이제 계단 같은 데 앉아서 막 뭐 10분 만에 밥을 먹고 밥을 먹을 때도 이제 이런 선택 과목 책 같은 걸 보면서 이제 공부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철저하게 노력파라고 생각합니다. 집중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면. 저는 집중력도 집중력인데 노력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저는 제가 노력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를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네. 편입니다. 김현장의 변호사가 되셨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변호사님들도 약간 뭐랄까 개인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네, 네. 아까 그 드라마 보니까 뭐 막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막 땡겨가기도 하고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로펌마다 특성이 다른데 제가 일했던 로펌은 1년 차 때는 그냥 풀에 가둬놓고 선배들이 일을 시키고 싶은 후배한테 그냥 막 마구잡이로 일을 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1, 2년 차 때는 딱 특정 팀에 배속되지 않는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되게 다양한 일을 했었고 소송도 많이 해봤고 네. 그 뭐 M&A 공정거래 이제 이런 일도 많이 했었고요. 큰 틀에서는 기업법무팀에 있었고 네. 이제 3, 4년 차, 5년 차 되면서 조금 특정 분야의 일의 비중이 좀 높아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에너지팀과 환경팀 이 두 팀의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시면서 에너지, 환경 이런 것들 공부를 하실 수 있었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펌의 시스템 자체가 한 종류의 일만 몰입하게 하지 않고 이제 다양한 일을 경험해야 이제 나중에 스페셜리스트가 됐을 때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나름의 이제 철학에 따라서 다양한 일을 시켰었고 그 전연차 때는 M&A 일을 해보니까 그게 되게 재밌어요. 뭔가 짜릿하고 네. 긴장감 넘치고 배우는 이제 느낌이 더 러닝 커브가 이제 뭐 네. 이렇게 막 가파른 느낌이 들어서 네. M&A 일을 좋아하고 이제 많이 배우려고 했었고요. 네. 한때 이제 M&A 꿈나무 또 잠깐 했었습니다. 네. 잘하면 뭐 금융회사의 고위 간부가 되실 수도
있으셨네요. 근데 M&A 하시면서. 그런 꿈은 없었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딱 5년 조금 못 되게 있었는데 김현장에? 네. 네. 그 기간이 뭐 지금까지 길지 않지만 살면서 가장 많은 정보를 다운로드 받고 그렇군요. 가장 많은 지식을 배우고 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다른 일을 할 때도 뭐 일에 대한 애티튜드라거나 그때 이제 배운 것들 그런 네.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가 정치인이 되셨군요. 네. 국회의원. 네. 그죠? 그게 뭐 국회의원 분들을 제가 이력 조사를 다 한 건 아닌데 네. 가장 많은 전직이 법조인이죠. 맞아요. 너무 많죠. 네. 네. 국회의원 중에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또 변호사 출신 이거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한 3분의 1 될까요? 예전에 막 기사 같은 거 본 적 있었는데 하여튼 30%는 무조건 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긴 네. 미국에도 뭐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많긴 한데 어떤 계기가 되셔서 그 잘 나가는 로펌에 앞날이 짱짱한 변호사에서 이렇게 힘든 3D 업종이라고도 하는 이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게 그냥 이력을 몇 줄만 보고 김현장에 있다가 바로 국회로 온 줄 아는 분들도 계신데 예. 그렇지 않고 예. 김현장 퇴사는 진작했었고요. 예. 저랑 좀 비슷한 약간 똘끼 있는 그 선배 변호사가 있었는데 저보다 4년 선배였던 변호사가 있는데 예. 그 선배랑 이제 뭐 좀 나와서 재미있는 일을 해보자 예. 이런 얘기를 많이 변호사 하다가요. 사무실을 내신 거예요? 아니요, 나와서 이제 NGO를 같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몇 달 차이 이제 상간으로 둘 다 로펌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네. 이제 계속 이제 같이 에너지와 환경 일을 하던 선배였는데 우리가 이 일 너무 재미없고 네. 더 의미 있고 좀 재미있는 일을 해봐야 되겠는데 네. 언제 때려치고 나갈까 이제 이런 작당 모의를 하다가요. 네. 저도 이제 한 5년 차가 되니까 확실히 이게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고 예. 배우는 게 확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러닝 커브가 확 꺾이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내가 여기 그만둘 때가 됐구나. 이제 더 일한다고 해서 뭘 더 배우진 않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그때 이제 좀 들었었고 그때 이제 그 선배가 좀 꼬셔가지고 사표를 쓰고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계속 작당 모의 했던 좀 재미있는 일 이런 걸 뭘 할까 찾다가 이제 한국에 환경단체가 많지만 사실 그 중에 정책적으로 영향력 있는 환경단체는 저희는 이제 그때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큰 환경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하고 이제 대등한 당사자로서 네. 정책에 영향을 그렇죠. 주고 네. 실제로 미국에서 도입됐던 배출권 거래제도 한 환경단체에서 설계하고 제안해서 이제 관철된 제도였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NGO,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NGO 같은 거를 만들어 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둘이서 성수동에 있는 그 공유 오피스에 책상 2개를 빌려가지고요. 한 달에 30만 원인가 이렇게 냈던 것 같은데 네. 그 책상 2개를 빌려서 이제 비영리 법인 설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3년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김현장 출신 변호사 2명이 나와가지고 기후 환경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심도 많이 받을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었고 또 이게 실제로 기업들한테 그런 자문을 해왔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얼마나 아픈 부분을 잘 알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에너지 기업들, 화석연료 기업들의 어떤 부분이 가장 민감한 그렇겠네요. 부분인지, 어떤 규제를 강화하면 이 석탄 사용을 줄일 건지 이제 이런 걸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뭐 정부나 국회에 자문도 많이 하게 됐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찾았고 많이 불려다녔고 네. 그 과정에서 아마 이제 조금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음. 그래서 2020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2019년 여름 정도에 한번 이제 제안이 왔었죠. 국회의원 한번 해보지 않을래? 출마. 예. 네. 너 그렇게 뭐 열심히 뭐 온실가스 감축한다고 막 석탄 화력 줄인다고 막 싸돌아 다니는데
국회에 직접 들어와서 그 일을 하면 아마 훨씬 더 속도도 빨라질 거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다. 그래서 와서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 첫 번째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처럼 느껴졌었어요. 거절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회 문제에 관심은 많고 정치 뉴스를 열심히 챙겨보는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에 정치인으로 사는 거,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 좀 험하게 뭔가 좀 부정적인, 좀 뭐 왠지 그렇죠. 좀 지저분한 느낌도 있고, 내가 약간 굳이 진탕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데 발을 들이고 싶지 않은 생각도 있었고. 뭐 큰 대형 로펌 명함만 이렇게 줘도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좀 알아보는 그렇죠. 그런 로펌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정말 듣보잡의 그 스타트업 같은 NGO를 만들어서 3년 활동을 하면서 막 잡상인 취급도 막 많이 받아받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네. 어떤 정책 제안한다고 하면 이 사람 뭐야 이제 이런 반응도 보이고 했었는데 그 NGO 활동하면서 보낸 3년이 제가 지금까지 통틀어서 커리어 중에 가장 기운 넘치고 신나고 재밌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의 제 상태가 뭘 대단한 걸 가지지 뭐 많이 뭐 가지거나 뭐 대단하게 평가받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제가 스스로 느끼는 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때였어요. 네. 제가 하는 작은 일에서 뭔가 작은 변화들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누군가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고 이래서 그 만족도가 되게 컸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제가 변호사 할 때는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뭐 남편한테도 욕을 많이 먹고 뭐 그랬는데 이제 가족들을 좀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또 그 관계도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너무 안정된 딱 상태였는데 갑자기 정치를 해볼래? 뭐 이러니까 뭐야 왜 뭐 나한테 저런 제안을 해? 나는 절대 싫어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2019년 말, 뭐 2020년 1월 첫째 주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좀 설득 뭐 이렇게 많이 뭐 대화를 했었는데 그냥 그 과정에서 왜 그런 꼬임에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좀 설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득이 마지막에 됐던 딱 한마디는 제가 그 NGO 활동을 하면서 많은 국회의원 분들한테 막 이런 법을 발의해 달라거나 또는 국감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질타해 달라거나 이 정부 계획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바꿀 수 있게 노력을 해달라거나 막 이제 이런 설득을 하면서 다녔을 거잖아요. 3년 그렇죠. 동안. 근데 제가 자주 찾아갔던 한 이제 민주당의 의원님이 선배 의원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고 근데 그 의원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설득을 하시면서 이 변호사는 기후 위기가 심각하고 정말 우리한테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으면서 왜 본인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빨리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안받았는데 안 하냐? 너의 뭐 삶의 지금 밸런스가 너무 좋다. 이 밸런스를 깨고 싶지 않다. 이런 게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데 좀 그때 반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반박하기가 어려워서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입에 응하게 됐죠. 네. 그 의원님이 남성분이세요, 여성분이세요? 남성분이에요. 네.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으세요? 네. 지금도 중요한 일 하고 계시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때가 34? 네. 그렇죠. 지금 40이 아니세요? 네. 그때 첫 선거 나갔을 때가 35이었고요. 제안 받았을 때는 34쯤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나이가 좀 너무 많은 것 같긴 한데 근데도 불구하고 34세 국회의원 영입 제안을 받았고 영입해서 허락을 하는 상태니까 지역구를 줄 그런 구도가 돼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수도권 그것도 과천 의왕은 누구나 다 국회의원 해보고 싶은 지역구 아닐까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선거라는 걸 뛰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선거라는 걸 뛰고 나면 대부분의 국회의원 혹은 국회의원 지방생들이 멘탈 다 나간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험한 일이라고 그거. 뭐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비난도 받고 뭐 개인사도 다 들춰내고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멘탈이 나갔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먹는 것도 영입에 응하는 것도 엄청 용기가 필요했는데 왜냐하면 언론 앞에 뭔가 이런 정치인으로서 선다는 게 막 마구잡이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무서웠고 심지어는 저는 비례대표나 이런 쪽으로 제가 가게 될 줄 알았는데 딱 2020년 총선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막 위성정당과 이제 이런 것들이 딱 첫 번째 그렇죠. 막 발생한 네. 상황이어서 비례대표 자리가 없었고 그래서 갑자기 2월 말에 지역구로 나가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네. 뭐 선거를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준비도 안 돼 있고 네. 그래서 원래 그냥 저 변호사 할 때 제 비서 했던 그 우리 동료랑 환경단체 활동할 때 친하게 지냈던 다른 환경단체의 활동가랑 이렇게 몇 명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러 간 거예요. 근데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내려가자마자부터 저는 이제 민주당의 후보니까 가장 유력한 그 당시에 민주당 지지율이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너무 경험이 없는 쉬운 먹잇감이잖아요. 그래서 가자마자부터 뭐 막 선거법 뭐 고소 고발 뭐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허위 뭐 가짜 뉴스 이런 대상이 됐죠. 그래서 멘탈이 나갔죠. 정말로. 그래서 너무 힘든 선거였고요. 왜 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셨겠네요. 그럼 뭐 집에 와서 우는 날도 있었고요. 근데 어찌 그 기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지금도 선거는 재선거는 제가 당사자로 치르는 선거는 좀 무섭고 힘들어요. 네. 영원히 그렇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남의 선거는 뭐 재밌게 하기도 하는데요. 대통령 선거 이런 거는 뭐 막 신나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후보인 선거는 뭐 아무리 뭐 판세가 어떻다고 해도 선거라는 거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기도 하고 또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터프하고요. 이제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막 일어나는 상황 같은 게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요.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셨어요? 그 상대당 후보하고 격차가? 첫 번째 선거 때 이제 5% 안팎이었고요. 지금 최근에 작년에 치렀던 선거는 10% 언저리 9% 10% 정도 됐습니다. 첫 번째 그 선거 때보다는 훨씬 더 큰 격차가 났군요. 네. 의정 활동에 대한 지역 구민 그리고 지역의 어떤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그렇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인 지명도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하시면서도 환경 쪽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죠. 에너지 전환 포럼 같은 데서도 일을 하시고. 제가 기후특위 간사도 했었고요. 그 처음에 이제 영입되고 초선 때 기후 에너지 관련된 일을 그게 거의 제가 하는 일에 국회에서 하는 의정 활동의 뭐 거의 90% 100%였죠.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처음에 국회의원이 됐을 때 저 스스로 나는 기후에너지 분야로 영입됐고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데려온 거고 나도 그게 나의 명분이니까 나는 이 일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 그 일을 주로 할 수 있는 데가 산자위였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다루는 게 산자위니까. 나는 평생 산자위만 할 거고 정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나는 기후에너지 일만 할 거야. 나는 이게 나한테 제일 중요해.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제가 지역구 의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중심은 여기에 있긴 했었는데 지역구에서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이제 막 교육 현안도 맞닥뜨려 보고 저희 지역이 이제 부동산 뭐 문제가 굉장히 그렇죠. 뭐 아주 두드러지는 지역이다 네.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특히 뭐 부동산 세금, 부동산 정책 이런 거 관련해서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네. 뭐 이런저런 철도나 뭐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들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게 예. 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되게 좀 좋게 말하면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이제 좁고 깊게 어떤 영역을 스페셜리스트로서. 네. 파 내려가는 어떤 활동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인 것처럼 느껴왔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중요한 일들도 엄청 많구나라는 당연한 거를 이제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면서 더 많이 이제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 문제도 관심이 생기고 부동산 정책도 관심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경제 정책 전반에도 관심이 생기고 국민연금에도 관심이 생기고 자본시장에도 관심이 생기고 이제 관심이 너무 많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분야가 넓어졌고 네. 지금은 저 스스로 이게 막 좀 올드한 표현으로는 제가 초반에 그런 저 스스로 정립을 나는 기후에너지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 때 선배 의원들이 종합 정치인이 돼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었거든요. 한 분야에 매몰되면 안 되고 너는 결국 국민의 대표고 우리 국가의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기 그렇죠. 때문에 한 분야에만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우리 국민들한테 중요한 다양한 일 모든 것들이 저의 이제 관심사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마 우리 국민 대부분이 정치인 이소영, 국회의원 이소영을 마음속에나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할 수 있었던 게 뭐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아닐까. 당시에 정치인 출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누가 봐도 저거는 장관이 틀렸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그 장면을 그러면서 되게 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 이제 채 6년이 안 됐죠, 그죠?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된 일은 어떤 거였습니까? 보람된 일은 제가 초선 1, 2년 차 딱 그 처음 정치인이 되고 앞에 2년이 말할 수 없는 정치의 효능감을 느꼈던 기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여당이었고 초선이라 일하는 방법은 잘 몰랐지만 제가 그 뭐 인재 영입 8호 이렇게 영입되고 나서 언론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자분들이 국회의원 되면 뭐를 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고 그렇겠죠. 제가 그때 항상 이렇게 딱 표준 답변으로 저는 6개 4년 동안 딱 6가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다녔던 6가지가 있었거든요. 예.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좀 뭐 길어지겠지만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싶고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만들고 싶고 뭐 2050년 탄소중립 선언 그런 국가 목표를 선언하게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이제 6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제가 당선되고 1년 6개월 만에 6가지가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와, 법안으로서? 탄소중립 기본법도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해서 제정법으로 만들어졌고 네. 기후위기 대응 기금도 제가 대표 발의한 게 통과가 돼서 기금이 만들어졌고 뭐 아무튼 그런 게 1년 6개월 만에 물론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여당이니까 바로바로 뭐 청와대랑도 소통할 수 있고 장관 차관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작은 부분들은 조율해 나가면서 일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와 내가 정말 국회의원 되기를 잘했나 보다. 바깥에서 노력할 때는 물론 그때도 작은 변화들은 있었지만 왜 이게 안 되는지 잘 몰랐는데 이게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까
왜 안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럼 그 왜 안 되는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정안을 내거나 예. 뭐 다른 논거를 들이밀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일이 성과가 나고. 그래서 그때 효능감이 너무 컸고 특히 탄소중립 기본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법인데 그게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하고 내용을 막 한 4개월 동안 조율을 해가지고 딱 본회의장에서 땅땅땅 이렇게 치는데 그때 이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내가 잘했구나. 예. 개인적으로 돈은 안 돼요. 돈은 안 되죠. 네, 근데 눈물은 나요. 네, 근데 그때 저를 이제 꼬셔주신 꼬드겨주신 예. 그 선배 의원님들한테도 네. 고마움이 느껴졌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야당 의원이 딱 되니까 네. 2년을 이제 그렇게 재밌게 효능감 있게 했었고요. 예. 딱 야당 의원 3년을 하는 동안 예. 이건 너무 보람이 없는 거예요. 무력감. 왜냐면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특히 그 시기에 그랬죠. 네, 비판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오히려 제가 주장하는 일은 야당이 주장하는 거니까 더 안 되고 막 그런 이제 과정을 경험해 보면서 참 힘이 빠진다. 재미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최근에 또 다시 여당이 됐잖아요. 네. 여당이 되고 다시 좀 재밌어지기 시작했고요. 예. 보람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거 예. 제가 이제 법을 발의하면서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그걸 이제 언급하시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35% 배당 성향 35% 법안을 또 거래소 가서 언급하시고 하면서 정부안이 마련되고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물론 동일하진 거잖아요. 않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보람이 있는 거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 정부 여당이 이제 책임지고 뭔가 정책을 만들고 끌어나가는 주체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비판이나 다른 의견이 야당에서 나오면 그거는 아무리 합당한 의견이라도 정치 쟁점이 되어버리면은요 논의가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기고 지는 싸움이 돼버리잖아요. 정쟁이 되죠. 네, 정쟁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탁 교착 상태에 걸려서 버려지는 정책이나 법안이 많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은요, 이게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조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를 뭐 망하게 하려고 하는 주장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합당한지 들어보게 되고 이 안에서 절충점을 찾게 되거든요. 제가 일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만약에 여당 안에서 나온 법안이 아니라면은 네. 그냥 정부 안 하고 수평선으로 갔을 텐데 그렇겠죠. 이게 이제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열리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저의 역할 같은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지신 것 같아요.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금투세 때도 그랬고 상법은 뭐 조금 논하고 뭐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 이렇게 되게 이슈가 특히 그 대주주 요건 이런 것들 그럴 때마다 야당이었을 때나 여당이었을 때나 계속 당내에선 소수파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되게 힘들어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저도 그런 거 좀 느꼈거든요. 지금도 소수파죠. 소수파인데 그 7월 30일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되고 제가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제가 나름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몇 달 동안 연구해서 잘 만들어놨는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너무 엉뚱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지를 많은 분들한테 이미 다 설명도 했고 여기서도 하셨잖아요. 네,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뭐 세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혹은 세수가 늘어나면서도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최적점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서 만든 건데 이걸 왜 몰라주지? 그리고 정부안은 굉장히 이런 루프홀이 많아 보이는데 단점이 많아 보이는데
이거대로 끌려가게 되면 어떡하지? 예. 내가 정부안을 이길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과 상심과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최근에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시면서 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 고집할 생각 없다. 예. 정부안이 정답이 아니고 정부가 시뮬레이션 한 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열어놓고 고민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하고 얼마 전에 기재부 1차관님이 또 3% 나오셔서 네. 고집할 생각 없다. 뭐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그게 뭐 당연하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걸 보면서 아 문이 열려 있구나. 내가 만든 논리와 데이터가 충분하니까 이 정도면 내가 설득해서 뭔가 관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제 안이 뭐 100% 관철될 수 없다 할지라도 네. 중요한 부분은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언론에서도 나왔고요. 저희도 얼마 전에 이소영 의원 직접 모시고 그 배당 성향, 그죠? 배당 성향의 기준을 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는 안, 그죠?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 알고 계신데 그래도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네. 많은 분들이 또 정치인 이소영이 어떤 분인지 하고 호기심 삼아서 들어왔다가 이런 게 있었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그 배당 성향 35%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 세율 25%를 적용해서 분리과세하자. 네. 이게 핵심 내용인데 왜 그렇게 설계를 하셨고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은 예. 아니 왜 굳이 배당 성향 35%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만 예. 해주냐. 예. 그냥 아무 요건 없이 단순하게 그냥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런 요건을 두냐. 이 질문을 주식 투자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예. 지금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박근혜 정부 때 한번 실행이 됐었고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 때는 정부안으로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었는데 최종 통과는 안 됐지만 예. 어쨌든 정부안이 나온 적이 있었고 예.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정책이 논의되는 건데 역대 정부에서 단 한 번도 배당소득 전체를 그냥 단순 분리과세 하는 거는 시도된 적이 없어요. 보수 정부에서조차.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배당소득을 단순하게 다 그냥 아무 요건 없이 분리과세 하면요. 세수 감소가 몇 조 원이 일어납니다. 어허. 그런데 어떤 정부도 그 단일 정책, 예를 들면 배당을 높인다, 배당 성향을 높인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세수 감소를 수조 원씩이나 감내할 수 있는 정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법안을 낼 수야 있었겠죠? 뭐 분리과세 그 단순하게 하는 법안을 내는 거는 너무나 쉬우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법안을 냈으면 아예 논의 테이블조차에 올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되돌이켜 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요. 네. 분리과세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그때는 진짜 엄청 복잡했는데 뭐 시장 평균 배당 성향의 120% 이상이면서 뭐 전년도보다 뭐 10% 이상 배당이 증가하면서 이게 막 엔드 조건이 막 붙어가지고 정말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분리과세를 해줬었고요. 네. 윤석열 정부의 그 분리과세 안도 그거는 요건 해당도 복잡하지만 요건 해당이 돼도 전체 배당금을 다 분리과세 해주는 게 아니라 예컨대 100만 원 하던 회사가 5만 원 늘려서 105만 원 배당을 했다. 네. 그러면 그중에 15% 15만 원에 대해서만 분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종합과세에 그대로 편입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역대 정부에서 무언가 요건을 두거나 복잡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조 원 이상 세수 감소가 되는 세제 정책은 추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배당 성향 35%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는 법안을 냈던 거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통과시키려면 여러 가지 점에서 억셉터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수 감소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수긍 되겠죠.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요건을 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수 감소도 세수 감소지만 단순 분리과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배당을 쥐꼬리만큼 하던 회사들도 그냥 다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배당이 늘어날 거라는 거를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뭐 굉장히 좀 낮은 상황에서 그거보다 상향해야지만 이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견인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거를 높여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당을 확대하는 유인 효과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배당 성향 35%를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최고 세율을 깎는 거죠. 지금은 종합소득이 합산과세되면 그렇죠. 최고 세율이 45%인데 예. 사실은 종합소득은 45%가 아니에요. 종합소득 과세는 공제가 있어요. 공제. 그래서 실효세율은 40% 언저리거든요. 대주주들도. 근데 정부는 실효세율이 한 40% 언저리인데 이걸 35로 깎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정부 안은 배당 성향 높은 회사들 뿐만 아니라 전년 3년 대비 5%만 높여도 분리과세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세수 감소가 훨씬 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세율만 봤을 때 이 의사결정을 하는 대주주들이 적용받는 세율이 좀 낮아져야 배당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지금도 실효세율이 40% 언저리인데 정부 안처럼 5% 정도 깎아줄게 하면 그것 때문에 배당을 늘릴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 많이 낮추는 게 실제 배당 확대하는 요인을 만드는 데 필요하고 또 대주주의 입장에서 의사결정하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영업이익 남은 거를 배당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사내 유보해서 주가에 반영할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병렬적인 선택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주가에 반영해서 팔았을 때는 주식 양도세가 25%예요. 그럼 적어도 이 세율하고 배당 소득의 세율이 같아야지 이게 수평적 선택지로 고려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최고 세율 25%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거냐, 부자 감세냐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내도 있더군요. 뭐 있죠. 근데 이게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 대주주들은 이걸 배당으로 다른 주주들하고 분배하는 선택지 말고도 그 돈을 빼갈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독식하는 선택지 대신에 분배를 하라고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분배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도 여러 안이 제출돼 있죠. 네, 뭐 당 외도 있고 당 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이소영 의원의 법안이 당론으로 정리된 건 아니죠? 네, 정리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마 당론 채택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안이 있는 상태에서 여당이 그 내용과 다른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거는 거의 사례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당론 채택이 아니라 기재위 안에 있는 조세소위 안에서 아마 소위 심사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상임위를 기재위로 옮겼고 심지어는 이제 읍소를 해가지고 간사님한테 제가 사정을 해서 조세소위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직접 그 심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뭐 12명 중에 1명에 불과하니까 나머지 분들을 잘 설득해야 되는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자청하신 거예요? 네네. 기재위로? 기재위를 가게 된 거는 자청은 아니었고 원내대표님이 원내대표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보건복지위에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이제 원래 국토교통위원회에 3년 있다가 이번에 예결위 간사를 맡게 되면서 예결위 간사는 다들 하고 싶어하는 보직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토위도 다들 가고 싶어하는 상임이에요. 그렇죠. 지역구 의원들은 이제 뭐 지역 관련해서 지역 민원도 있고. 근데 이제 원래 야, 너 예결위 간사도 하고 국토교통위원회도 하면 반칙이다. 그래서 예결위 간사 하는 동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말고 이거 내려놔라 이래가지고 그때 국토위에 오고 싶어 하시는 의원님하고 상임위를 변경하면서 보건복지위에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7월 30일에 세제 개편안이 빵 터진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뭐 반대한다, 뭐 이렇게 글도 올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말도 안 된다, 막 항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원내대표님이 연락하셔가지고 아니 지금 우리 당에서 세금과 관련해서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보건복지위에 가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담당 상임위에 가서 네. 그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기재위 갈래. 너가 가고 싶다 그러면 보내줄게.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며칠 동안 좀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세금 문제는 당내 토론인데요. 그렇죠. 야당하고 뭐 논쟁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정말 그건 너무 쉬운 일이죠. 근데 당내에서 논쟁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동료들끼리 막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도 제가 막 공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상처도 받고 나중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기재위에 옮겨서 이 주장을 이제 상임위에서 세게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며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는 게 책임 있는 일이. 원내대표님 말씀도 맞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책임 있는 태도가 뭘까? 이거를 그냥 페이스북에 내 의견을 쓰는 게 책임 있는 걸까? 아니면 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책임 있는 걸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기재위 가는 게 맞겠다 해서 옮겼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말씀을 하셔서 이제 나이로는 대부분 다 선배시고 네. 선수도 이제 초선은 지났지만 재선한 지 한 1년 네, 어간 네. 돼가니까 정치 신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뉴페이스인 건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뭐 3선, 4선 이른바 중진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은 소위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뭐랄까 좀 불편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걸 듣고 있어야 되는 선배 의원들도 이소영 너무 똑소리 나는데 예를 들면 그 얘기 중의적이잖아요, 그죠? 네. 좀 대바라지다는 뭐 뉘앙스도 있을 수 있죠. 아니, 꼭 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약간 중의적인 그게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당내에서 그러면 이제 흔히 나오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똑똑하긴 해. 그리고 일도 잘해. 근데 스킨십 너무 약한 것 같아. 이렇게 정치인 좀 뭐 어울렁 좀 이렇게 해야지 뭐. 응? 그래서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어요? 제 앞에서는 안 하시지만 뭐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뭔가 조금 더 상대방에 대한 존중, 예의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게 완전히 논리의 영역에서만 될 수는 없고 서로 간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감정이 다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내에서 사실 뭐 의견이 달라서 충돌한 적이 적지 않고 당 정책으로 추진됐던 국민연금 모수개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반대표 던지기도 했었고 뭐 어쨌든 그런 좀 충돌이 있을 때마다 타다 사태에 대한 뭐 평가 문제도 공개적으로 제가 이제 좀 민주당의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냈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참지 못하고 하긴 하는데 가끔 이렇게 좀 외롭고 고독하다. 후회가 될 때도 있고 네. 나만 옳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배들하고 의견이 다를 때 저 선배들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제 가치관이 좀 다른 거죠. 아마 저는 그게 약간의 뭐 세대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내가 꼭 옳은 건 아닌데 막 제가 너무 강한 주장을 막 하고 이제 당내에서 논쟁을 할 때 내가 혹시 틀렸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고립되면 정말 제가 맞는 주장을 할 때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가끔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논쟁하는 방식이나
이를 이제 관철시키는 방식이 조금 더 좀 레벨업되고 더 성숙해져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좀 덜 거칠어지려고 더 영리하게 좀 해보려고 하는 고민도 좀 있고요. 근데 사실 그런 고민을 이렇게 부여하는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쩜 무거움이 조금 가벼워져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처절하게 막 논쟁하다가도 그건 일 때문에 논쟁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신상을 뭐라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이기든 지든 또 토론에서 이긴 자 진짜 무슨 배틀 막 이런 용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는 게 그거 다 토론 뭐 생산적인 걸 하다가 내 생각에 내가 좀 잘못된 건 인정하고 저쪽도 그렇게 한 다음에 훌 털고 쿨하게 이거가 좀 되면 좋겠는데 아직도 우리는 여러 분야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좀 더디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인데 네. 이제 금투세나 뭐 대주주 양도세나 뭐 등등등 네. 그런 토론을 할 때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분, 공개적으로 의견을 달리 표현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제 상대편에 있는 분한테 네. 공격이 많이 가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적으로.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자분들이나 네. 국민분들이 저한테는 칭찬을 해주시더라도 이제 상대편에 계신 분한테 비난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오히려 더 어려워져서 뭔가 그렇게 너무 이렇게 흑백으로 보지는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언젠가 한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그 쿨하게 훌훌 털고 네. 논리 대 그냥 논리로 누구 말이 더 타당성이 있고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은지를 네. 이렇게 토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최근 들어서 사실 이제 거의 작년부터 이게 국회 안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 주장을 하면 박수를 받고 저 주장을 하면 막 그러니까. 화살을 받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네, 그런 건전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오히려 저해되거든요. 근데 그게 꼭 자본시장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꼭 되는 것 같진 않아서. 네. 그 어쨌든 정부안이 있고 당내 여러 안이 있으나 조율 가능성이 충분히 여지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슈죠. 뭐 상속 증여세 어차피 기재회의 조세특위에 들어가셨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조금 말씀을 주세요. 제가 발의한 법이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회사 주식 상속 증여세 평가할 때 시가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 주주들한테는 주가가 오르면 좋지만 그렇죠. 대주주들한테는 주가가 오르면 세금이 높아지니 주가가 낮은 게 좋고 여기에 대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시가주의라고 하는 이제 세금 정책의 조세 정책의 뭐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전체 다 이거를 뭐 공정가치 평가로 해라. 뭐 비상장 주식이랑 상장 주식 똑같이 평가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지만 PBR이 0.8 이하인 기업들은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는 정말 태배기로 그러니까 아주 많잖아요. 0.3, 0.4 뭐 발의 체이잖아요. 요즘 조금 올라왔어요. 그런 회사들. 좀 올라왔죠. 근데 사실은 0.8 이하인 기업들은 정상적인 회사는 아닌 거예요. 상장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네, 청산 가치가 이 거래되는 주식 가치보다 높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정상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가로만 했을 때 이 주식의 시가는 사실 대주주 경영진의 의지나 노력에 따라서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시가주의에만 매몰되지 말고 특별한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더해서 이제 하자. 그래서 PBR 0.8 이하인 기업의 주식은 대주주의 상속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하고 동일하게 하자. 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런 법이에요. 그 상증법상, 그죠? 네, 상증세법상. 근데 이게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좀 난색을 표해요. 제가 이제 몇 번 회의를 해봤는데
근데 시가가 있는데 시가를 버리고 다른 숫자를 쓰는 게 좀 뭔가 좀 낯설고 곤란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PBR 0.8 이하면요. 이거는 약간 가격 조작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시가를 따르지 않고 다른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게 조세 정상화다. 이거는 공정 조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세수 좀 늘지 않아요? 뭐 근데 그 상장 회사 대주주의 상속이라고 하는 게 자주 일어나는 뭐 일은 하죠. 아니지만 그렇긴 하죠. 세수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들로 하여금 야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더 손해 보겠네. 네. 그래서 내 가치를 주가를 누르면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끔 한다는 효과는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네. 저는 막 배당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네. 그 PBR 높이려고 배당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트군요. 세트. 어떻게 보면 그 법하고 이 법이. 뭐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요 두 가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두 법 다 그래도 부자 감세야 이런 프레임은 여전히 있죠. 큰 헤드라인이 그렇게 잡히니까. 그 상증세법은 예. 부자 증세고요. 예. 정말 그 초부자들 중에서 주가 누르기를 하는 나쁜 분들한테 핀셋 증세를 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부자 증세 법안이고 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뭐 이거는 대주주들의 최고세율을 낮춰주는 거니까 부자 감세 아니야라고 하는 뭐 프레임과 시각이 일각에서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거를 워낙 저도 얘기 많이 하고 다니고 또 제가 뭐 요청하거나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자본시장에서 막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AI가 많이 해줍니다 또. 그래서 정부 안으로 갔을 때보다 이소영 안으로 갔을 때 배당도 늘어나고 세수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훨씬 좋다. 이런 그 자본시장에서의 보고서나 이런 분석 결과들이 많이 나오면서 조금은 설득이 많이 되어가고 있는 네,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 해당 상위에 가셨다는 거는 그 법안의 발의자로서는 그나마 또 유리한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이렇게 법안을 협상해서 뭘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직접 정책으로 발현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을까? 이분이 예를 들면 입각을 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장관을 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가치관을 현실화시키고 네. 사회를 바꾸고 싶어서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야, 너한테 더 큰 권한을 줄 테니까 더 많이 바꿔봐라고 하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회와 상황이 맞다고 하면 그런 역할을 감당해보면 좋겠죠. 근데 예를 들면 막 제가 지금 나는 너무 잘할 수 있으니까 당장 저를 시켜주세요라고 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이것도 너무 겸손이나 뭐 이렇게 사양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지금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보다 몇 년 뒤에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직 뭔가 네. 좀 더 제 리더십이나 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일하는 거에 이제 조금 제가 요령을 약간 터득해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초선 그렇군요. 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법안도 요렇게 발의하면 좀 더 문이 열리는구나. 뭐 누구를 설득하고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좀 대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걸 조금 알아가는 상황에서 일이 재밌기 때문에 좀 더 국회에서 일해도 아무 불만이 없고요. 뭐 다른 욕심이 크지 않습니다. 네. 그 외에 자본시장을 많이 보셨으니까 네. 이런 거 좀 바꿔야 되는데 하는 게 있으면 좀 간단히 몇 개 뭐 있으시면 몇 개 있는데요. 네. 약간 영업 비밀이라서 이렇게 많이 말씀드릴 수는 영업 없지만 키워드만 몇 개 예. 얘기해 보자면 일단 올해 말까지는 제가 다른 전선을 더 벌릴 생각은 없고요. 왜냐하면 그 상속세 PBR법이랑 배당소득 분리과세 두 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두 개에 집중할 생각이고 이제 그 두 가지가 마무리되면 이번에 조세 소위가 끝나고 나면 네. 다뤄보려고 하는 게 일단 우리나라 중복 상장 문제를 네. 조금 해결책을 찾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같은 주식인데도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문제. 같은 거죠? 주식인데 대주주가 파는 가격과 일반 주주가 파는 가격이 그거는요. 다르잖아요. 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건의입니다 하고 세 가지 말씀드릴 때 MSCI 어떤 경우에도 뭐 반대론도 있고 한데 네. 꼭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에서 주식 편입 비율을 어떻게 제도화해서 늘려야 된다는 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그 이중 가격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뭐 떠블라고 그다음에 이벤트 끝나면 다시 주가 빠져가지고 네. 닥쳤던 뭐 이렇게 돼버리고 네, 그 그래서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 의무 공개 매수 제도 같은 게 이제 그거에 대안으로 얘기가 그러니까요. 많이 되고 있는데 국회에도 법안이 몇 개 발의가 돼 있긴 하거든요. 예. 제가 발의한 건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약간 보완해서 방향성을 조금 다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보여가지고 그 문제를 좀 고민해서 법안으로 발의해 보면 어떨까. 두 가지만 그렇군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뭐 세금 네. 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인데 기재위만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무위도 가시고 뭐 그래서 지금 가야 되는 상임위가 너무 많아요. 그 최근에 또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예. 환노위에 기후 에너지가 이제 가서 붙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름만 봐도 너무 이게 제가 가야 될 위원회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도 참 가서 할 일이 많고 정무위도 금융 뭐 자본시장이 다 자본시장법이 정무위 법이니까 그것도 참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것도 다 정무위에 있어서 한번 가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를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이소영 의원 그 입지를 좀 줄일 수도 있는데 너무 가고 싶은 막 그 소위가 많은 거예요. 네.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나 정치 큰 정치 하겠다라는 생각을 그 동시에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 마음속에 나 장차 큰 정치하고 장차 국민의 리더가 되겠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또 안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야 자기가 더 절제하고 더 공부하고 그러는 거니까 아직 그 정치인으로서 노회한 뭐 노련한 아니 그런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멀리 내다보시면서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치인,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고 싶은 거는 되게 많은데요. 음. 되고 싶은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도 네. 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뭔가 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돼봐야지. 사실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었고 하고 싶은 일을 여기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쫓아서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직업 같아서 이 일을 도전했던 거고요.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 더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다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5년, 6년 이렇게 일해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 정치인들이 자기 객관화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냐? 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진심이 아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의원님 이렇게 너무 훌륭하십니다. 객관적인 자신의 역량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역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차이는 언제나 나는데 조금 나냐 너무 크게 나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자기 객관화를 잘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저 혼자 자아도취돼서 자가 발전하고 그 막 설레발 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냥 어떤 기회에 부름을 받고
소환을 당하고 아 당신이 했을 때 이 일이 잘 될 것 같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은 도전하고 부딪혀 볼 수 있겠지만 네. 일단은 그런 소환이나 부름이 오기 전까지는 저 스스로를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더 깊이 있고 더 넓게 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인증하셨잖아요. 주식 계좌 투자. 인증. 네. 오늘도 주가 엄청 올랐어요. 뭐 반도체도 많이 오르고 수익률이 오늘부로 어떻게 오늘 들어오시기 전에 오늘 장이 끝났으니까. 오늘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지금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오늘이 영업일로 명절 바로 전이라서 내일부터는 시장이 뭐 거의 일주일 동안 없단 말이에요. 네, 제가 증권사를 2개를 쓰거든요. 네. 일부러 수익률을 좀 이렇게 인증을 극명하게 해보려고. 예. 그래서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는 정리식 무슨 펀드였죠? 무슨 ETF죠? 그게 그 코스피 200 추종하는 ETF랑 네. 코스닥 150 추종하는 ETF. ETF에 나눠서 이제 네. 하고 있고 요거는 26.4%고요. 야, 26.4%가 요즘 주식 투자자 정말 퍼포먼스가 좋은 분들한테는 에이 뭐 그거 같고 뭐 그런데 이게 적립식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매월 얼마씩. 작년 그죠? 11월부터 월 100만 원씩 월 100만 적립식으로 코스피, 코스닥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네. 절반씩. 네. 근데 저한테 한 통 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그거 좀 해보시라고. 아. 그리고 국회에도 저 더불어민주당에도 좀 전파해서 모든 맞아요. 300분이 다 한다. 그러면 외신에서 야, 저 나라 얼마 자신이면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털어서 주식을 사냐. 그것도 맞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지수에. 네. 그게 대통령도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게 이렇게 나비의 날개짓처럼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하시고 네. 지금 최근에 그 같은 당 소속 의원님들이 한 거의 30분 가까이 ETF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인증도 막 SNS에 하시고 미리 좀 하시지. 그러면 네. 미리 했으면 예. 명절에 얼마나 훈훈하세요. 근데 어쨌든 그게 많이 전파가 돼가지고요. 네. 지금은 이제 ETF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한턱 사세요. 네. 농담이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치도 또 이런 그 자산 관리도요.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네. 정말 현실과 유리되는 걸 많이 봤잖아요. 정치도 정책도 저희가 하는 투자나 또 언론 활동도 마찬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절입니다. 예. 명절에는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명절에는 원래 이제 시댁을 다녀오고요. 네. 가서 또 전 엄청 붙이니까. 뭐 장난 아니죠. 장난. 그리고 이제 그 연휴 기간에 일하시는 소방관 분들이나 경찰관 분들 이제 방문하거든요. 이렇게 수고하신다는 그런 격려 방문 같은 거 가는데 그것도 아마 연휴 중에 이제 다닐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평범하지 않겠네요. 연휴 끝나고 그 바로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 시작돼가지고 국정감사 준비하셔야 돼요. 네, 생각해 보니까 네. 국정감사 준비를 빡세게 해야 되는 네.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한턱 내지 마시고요. 국정감사 준비 같이 해서 보좌관들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네. 이소영 의원과 이렇게 방송 대담을 하게 되면요, 뭔가 유쾌합니다. 그리고 질문과 대답이 명료해지는 것 같아서 사회를 보는 저의 입장도 굉장히 편안하고 또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묘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또 자본시장이나 또 환경 또 여러 가지 세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법안 발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전 3프로TV니까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을 기재의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정치인이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국회에도 그런 기운을 많이 좀 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최근에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는 예. 그 주식 시장이 좋아졌더니 예. 주식 투자자분들만 돈을 번 게 아니라 우리 국민연금이 돈을 그럼요. 많이 벌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7월 통계가 최근에 나왔는데 네. 우리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이 음. 처음으로 1,300조를 돌파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2030년 정도에 돌파할 거라고 예상했던 건데 네.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오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연금 고갈을 뒤로 미룬 거거든요. 계속 미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된 거고 이게 바로 이 자본시장 활성화, 건전화의 사회적인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단순히 부자 만들기 정책이 아니라 네. 우리 사회의 돈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기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균형 잡힌 경제 구조를 만들고 또 우리 국민연금을 더 건강하게 살찌우고 네. 우리 국민들의 노후까지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장하는 그런 바람직한 경제 개혁의 방향이다 이런 좀 생각을 더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이 고점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 조정 받습니다. 조정이 당연히 있고요. 일시적인 네. 거는 당연히 저는 그렇다고 길게 보자는 거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더 건강해질 것이고요. 우리 자본시장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투자가 가능한 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꼭 제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명절 보내시고 또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